네, 2교시 시작합시다. 사정변경의 원칙 보죠.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당시, 여기 저기 중요한 건 거죠. 성립 당시에 계약을 하게 되는 기초된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 예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변경한 게 아니라 현저히 변경된 경우, 이게 한 요건이에요. 변경이 된 경우 그 당초의 내역대로 규석을 인정하면 현저히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변경 수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해제시킬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수정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시킬 수도 있는 권리다 하는 거여서 요건은 똑같죠. 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립 당시에 기초된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사정이고 그냥 변경이 아니라 현저하게 변경됐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당시에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건 주관적 사정이니까 아무리 크게 바뀌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급등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죠. 객관적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죠 뭐죠? 주장하는 사람은 귀책, 책임 사유가 없는데 지금 외부적 사항이 객관적으로 변경됐을 때 그 행위 당시 지금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자기 예견할 수 없었어요. 몰랐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 내용대로 하면 현저히 신의 측에 반할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 안 되면 계약 자체를 효력이 없게 해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립 자체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가 있고 해제와 해지가 있죠. 그때 그 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무효 취소와 관련된 거는 법률행위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당시라고 얘기하죠. 계약 체결 당시. 여기서 결함이 있을 때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때 당사자는 최소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의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그 다음에 실현 가능. 우리가 이제 불능은 아니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쭉 있죠. 그래서 뭐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되어야지 그때로 효력이 나타난다. 일치되었다 하더라도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 이런 게 법률행위 당시에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 효력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때 뭐가 되죠? 원칙 무효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제한 능력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의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여기 109조 차고 취소, 110조 사기 강박의 취소 이것만 이제 세 가지 취소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 당시에 계약이 잘 체결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함이 있을 때 무효 취소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저때 계약은 잘 체결됐어요. 계약 당시에는. 근데 법률행위 이후 법률행위는 잘 체결됐는데 지금 법률행위 체결된 이 시점 체결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죠? 사정이 변경됐어요. 여기는 유효하게 잘 체결된 거예요. 이런 결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죠?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이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계약을 진행할 거냐. 여기는 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이걸 거꾸로 무효로 만들 거냐. 이게 해제고 앞에 거는 괜찮고 지금부터 계약은 없는 걸로 할 거냐. 이게 해지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는 법률행위 당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이후에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걸 말해요. 근데 무효와 취소는 언제요? 법률행위를 할 때, 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 자체가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성립 당시에 우리가 했던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객관적 사정이 계약 체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잘 체결됐어요. 근데 이후에 여기에서 바뀌어서 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됐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계약을 변경하거나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계약이 없던 걸로 만드는 게 해제고, 해지는 뭐죠? 여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계약을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이제 해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무효취소와 해지는 법률행위 자체에 대해서 결함이 발생한 시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죠? 당시 이후에 이런 사정 변경이 일어난 거고, 당시에서는 귀책사유도 없고, 그 바뀌는데 귀책사유도 없고, 당시에서는 예견할 수 없지만, 현재 이때 적용할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원래 저 법률행위를 변경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애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던 걸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 원래 어떻게 되죠?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로마법의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적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판례 보세요. 판례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 뭐죠? 우리가 편의점 가서 오늘 물 샀어요. 돈 내고 바로 샀어요. 이게 사정 변경이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보통은 없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끝나는 일은 지금 돈 내고 바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이행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편의점 가서 올려놓고 뭐래요? 바코드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은 하잖아요. 바로 채무 이행 들어가고 바로 물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채권 계약부터 이행까지 다 끝나서 내가 뭐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까지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계약, 한 번에 일어나는 일시적 계약은 민법상 사정 원칙을 내세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다 정도만, 이게 원칙은 뭐예요? 원칙부터 하세요. 원칙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인정할 수도 있다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읽어보시고, 인정할 때 그 사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에 기초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뭘 안 된다? 주관적 개인적인 사정은 안 돼요. 그때는 괜찮았지만 나는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지금은 싫어요.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성립에, 그리고 기초된 사정이어야 돼요. 계약을 할 때 기초된 사정이지 전혀 상관없는 사정 가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까 일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이제 보증과 관련해서는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특정 채무라고 하는 게 뭐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채무자가 아닌데도 나중에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고 얘기하는 게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보증계약을 사정 변경으로 해지하겠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특정 보증은 내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 근데 내가 이 병을 위해서 1억 원의 금전 소비 대차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 빚을 못 갚으면 얘가 채무자고, 을은 뭐예요? 보증인이 됐다는 거는 을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보증계약을 채권자하고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에요. 금전소비대차는 갑하고 을이 체결한 거고, 보증계약은 갑하고 병이 체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채무자가 요구를 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요구를 하는 거지,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에요. 그러게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특정 채권을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 그럼 그냥 1억. 그때 계약에서 얘는 그냥 1억에 대한 일시적 계약. 우리가 앞에 얘기한 대로 일시적 계약이랑 똑같아요. 1억은 딱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증한 금액이 1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뭘 할 수는 있어요. 사정 변경에서 해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죠? 해지는 지금부터는 그 계약은 무효니까 보증계약 무효다 하면은 병은 1억 원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저렇게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일시적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증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근데 사정이 변경돼서 아까 해지권은 뭐죠? 해지권이 인상된다면 이 1억이라는 보험계약이 해지, 뭐죠? 장래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 1억 원을 다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임 제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원을 다 하는 거는 뭐죠? 조금 너무 많잖아. 한 9천만으로 제한해 줄까?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책임 제한은. 그래서 여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해지는 뭐죠? 그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느냐 사정변경에 대해서. 근데 특정 채무를 딱 얘는 보증할 때 자기가 1억을 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정변경이라고 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인정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신의특성 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거기 계속적 계약관계 보세요. 계속적 계약관계. 이거는 하나의 보증계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보증계약이 아니라 이걸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적 거래라고 하는 거는 갑회사의 을이 이사예요. 이사예요. 그랬을 때 을이 병이 거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판례는 기감이 없이 계속적 보증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 요구대에 따라서 제3자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얘가 갑이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증인을 따로 두는 거예요. 저 A의 그 회사하고 달리. 그랬을 때 주로 이사한테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는 앞으로 회사가 이 A 회사와 계속 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다, 뭐 10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속 보증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 자체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1억 원이었다가 뭐 2억 원짜리 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10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쭉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 보증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 관계에서 자기가 보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여기서 퇴사를 했어요. 을이. 그러면 이게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 갑하고 A라는 갑회사와 A라는 회사는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5억짜리 계약, 뭐 10억짜리 계약이 계속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보증 계약은 계속적 보증이니까 계속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계속 보증이 만들어질 건데 자기는 중간에 퇴사를 할 거예요. 퇴사를 했어요. 잘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다음 거는 사정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5억, 100억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왜 그래요? 해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지가 되면 앞으로의 계약은 보증의 효력은 해지가 되면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장래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요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적 거래로 해서 채무를 보증한 거라면 그때는
지금은 이사가 아니니까 객관적 사유죠. 퇴사함으로써 보증 성립한 당시에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길 거니까 그걸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나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한 번에 100억짜리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경우에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나는 왜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이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면 뭐죠? 퇴사했다면 그때는 그 이후에 계약에 대해서는 나는 나한테 보증 책임을 묻지 말라.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봅시다. 요건이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 계약인지 일시적 계약인지 이걸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이제 네 번째가 권리남용이에요. 권리남용. 그래서 여기는 1조 2항에 권리남용은 규정이 있어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새 갑질 하는데 뭐죠? 권리 있는 사람도 넘어서 쓰면 안 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채업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넘어서서 뭐죠? 밤에 12시에 1시까지 막 해서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있는 사람도 남용하면 안 돼요. 근데 권리 없는 사람이 갑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권리남용 금지 보세요. 외형상은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신의칙에 따라서 권리를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밤에는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건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남용들이 많아요. 권리 남용, 대표권 남용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남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앞에 거는 있다는 거예요. 남용이 되기 위해서 일단 권리가 있어야 돼요. 있는 권리를 넘어쓰는 거지 없는 권리는 넘어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권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권리가 있다예요. 그런데 그 행사했는데 그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고 있어서 뭘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고 있는 이 행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 권리 자체 존재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실 게 원래는 뭐죠? 권리가 존재하고 행사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 가해 의사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일관되진 않아요.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소도 요구된다는 터가 주류이긴 하지만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추인된다는 판례도 있고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관되지 않다 하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보세요.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행사, 여기 중요한 건 뭐죠? 권리가 아니라 권리 행사가 권리를 넘어서는 걸로 인정되면 그 행사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뭔 아니다.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 부분이 계속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가 이 판례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권리남용의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판례가 갑이 이렇게 엄청난 산을 갖고 있어요. 갑소유예요. 맞아요. 갑소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학교 법인이 있어요. 학교가. 근데 이게 원래는 갑 거예요. 이만큼이 다. 여기는 다 갑 거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요만큼 여기는 학교가 이제 산 거죠. 샀는데 요만큼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갑 땅을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땅을 넘어선 거예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건 갑토지예요. 그 갑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민법 213조에 따라 뭐라죠? 방해 재고로서 이 요거를 잘라내라. 내 땅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왜?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마음대로 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여기 이만한 땅이 있는데 이 갑은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굳이 요만큼 넘어선 이 땅을 이걸 뿌겨갖고 학생들의 공부를 못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갑의 이 철거 소송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 너가 권리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행사는 형식적으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너한테는 어떠한 이익도 없고 얘한테는 참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 철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뭔 인정돼요?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은 걸 맞으니까 을 학교는 뭐 해야 돼요?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뭐죠? 땅 쓰는 값은 줘야 되는 거죠. 왜? 갑의 토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갑의 토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토지 이용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죠? 권리 남용은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 소유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뭐만? 철거 청구만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권리 외형상으로는 권리 행사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기한테 전혀 없고 상대방한테 분리 가해 의사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는 거 쭉 보시면 되고 거기 아래 봅시다. 그래서 신이 그 소멸시효 주장 남용 이것도 가능하다는데 거기 하나 봅시다. 그 아래 양가로 반가로 2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할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국가도 사인한테 채무를 질 수 있어요. 왜? 국가도 뭐죠? 컴퓨터도 사고 볼펜도 사고 하잖아요. 공무원들 땅도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한테 일반 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근데 누가 채권자가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민법 162조 2항에 따라 채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그랬을 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거랑 소멸시효 제도랑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신의 측이 적용되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상대방이 신뢰를 부여하고 뭘 해야 돼요? 권리자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은 뭘 해야 되죠? 그 신뢰에 맞는 정당한 신뢰여야 하고 그리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판례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저희가 보신 것 좀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 보면 신의 측의 적용의 한계.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의 측과 관련해서 가장 답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즐거운데 봅시다. 민법의 기본 이념인 의사 무능력이나 제한 능력자 보호 강행 법규에서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뭐죠?
신이 직에 반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무효로서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 아니면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보신 거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대가로 2번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강행 규정 위반인 경우에는 스스로 무효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의 측 위반이라고 하면서 무효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 타인 이제 만이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거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사망보험을 타는 거예요. 요새 이제 뭐 사건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사망보험을 타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돈을 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체결할 때 그 타인에서 동의를 서명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요. 왜? 몰래 내 대신 사망보험금을 체결해놓고 저를 죽게 한 다음에 돈을 받게 하면 안 되니까 이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동의를 하는 게 상법 731조에 있어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누구의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험계약 체결했는지 모르고 죽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럼 무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 측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 뭐죠? 무효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신의 측을 적용해서 그 계약은 무효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유효로 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의 예 중에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거기 그 대가로 4번 한번 봅시다. 그 위로 올라가시면 의사 무능력자가 자기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의사 무능력의 특별 대리인이 위 대출 계약 및 근저당 설정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측 여부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무조건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 무능력은 우리는 민법이 결단을 내렸다. 의사 없는 사람한테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무효죠, 무효.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것들 쭉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거의 다 보셨고,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그 대가로 3번 밑에 보시면 쭉 그 페이지가 3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 대가로 3번 보세요. 근데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건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존재하고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것이 외형사고로는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됐느냐. 이 주관적 요건하고 관련해서 그 요건을 요구하는 게 주류적 판례이긴 하지만 뭐죠?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있는 걸로 추인해서 판단하는 판례도 있고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고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양가로 3번 보시겠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면 그 행위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때 이 주관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기로 하는 이 주관적 요소는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는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도 있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구돼야 되는데 이렇게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추인할 수 있는 판례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뭐 상계권과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권리 남용이 나왔을 때는 주관적 요건이 일관되지 않다 하는 걸 일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양쪽을 다 원하지만 일관되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정리자료 한번 봅시다. 그 정리자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이 신뢰 원칙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셨을 때 지금은 교재를 다 보시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그 이해가 다 되시면 표 하나로 다 정리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한정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자면 우리가 이제 한 걸 보면 사정 변경의 원칙은 예외예요. 원래는 뭐죠? 계약은 준수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놓고선 뭐 집값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거 돼요? 원칙 안 돼요. 원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 변경의 원칙은 인정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막 다 사정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때 사정 변경은 뭐죠? 성립 당시에 기초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어야 돼요. 현저에 변경됐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잘못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성립 당시에 예견이 불가능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구속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할 정도여야 한다. 그래서 이 요건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고, 수정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해지나 해지. 그래서 해제는 소급적으로 다 무효로 만드는 거고, 해지는 장례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걸 말한다. 그래서 판례가 대표적인 거 인정한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가 부득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계속적 보증을 한 경우에 퇴사하였다면 이런 경우에 해지를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채무, 이건 뭐죠?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해지가 인정되지, 특정 한 번에 1억을 뭐 100억을 보증했다. 그런 경우에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권리 남용은 조문에 있다는 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저거는 얘인데 2조 2장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중요한 게 이거죠. 권리가 있어요. 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인정한다. 그랬을 때 주관적으로 걔를 해하는 목적이 필요하냐? 근데 원칙은 필요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추인된다는 것도 있고,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가 일관되지 않는다 확인하시고, 효과는 행사를 제한하는 거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읽어보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로 간단하게 또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수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OX를 정확하게 칠 수 있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할 때는 이해가 있으셔야지 암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긴 문장으로 읽으셔갖고 이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될 때는 긴 문장을 보셔야 돼요. 이 정리된 이 자료들은 뭐죠?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줄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걸 읽어보시고 이게 딱 정리가 되시면 그냥 이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뭐죠? 앞에 가셔서 이게 정리된 자료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 공부는 넓게 있던 것을 줄여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지문에서 OX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그 긴 문장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자료를 가지고 내가 암기된 사항을 늘려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 단순하게 줄여진 자료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보시면 그 이해력이 넓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것들은 그 원래 문장대로, 판례 문장대로 자꾸 읽어보셔서 리걸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얼마 공부해서 금방 생기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지 2차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서 일반적인 문장에서 내가 법적인 용어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인 문제가 지금 사례 문제하고 그 단문 문제가 3개 나오고 있는데, 점점 초창기에는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례 형태를 띄었지만 단문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사례 문제가 정말로 사례 문제화가 되고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건 사실들, 사실관계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법률 관계를 나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어떻게 그 교재와 관련된 판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도 높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2차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민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차에서 채권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예요. 기초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시 채권에서 말 안 해요. 그런데 거기 내용 안에는 어떻게 되죠? 민총에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채권 계약법을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해는 민총을 가지고 이해를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법률 관계를 그 조문 관련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민총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차례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2차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밑에 문제를 문제가 있거든요.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 1번 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 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래서 꼭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2조는 조문이 있다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조문 2조가 있다는 걸 여기다 갖고 계셔야 돼요. 2조가 있다, 규정이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신의 측은 당사장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 조리에 의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을 때 간습법은 법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조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의 측의 예예요. 이랬을 때는 모르면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조문이 없는 것들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인 간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돼요? 2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신의 측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2조라고 읽으셔야 돼요. 2조. 조문이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하지만 이 2조는 뭐죠? 일반 조항, 추상 조항, 최후 비상 조항이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무효로 만드는 조항이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행정법률에 관한 행정법률 관계에 관한 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보셔야 되죠. 아까 선이 건드려지나 보네요. 2번. 그래서 신의 권리 의무 관계는 뭐죠? 사인 간의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도 다 적용된다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얘기한 대로 2조는 어떻게 됐어요? 채권이나 물권에 따른 요건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행정법률에 관해서도 신의 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특히 더하죠. 얘는 어디가? 공법관계니까 공법관계에 특수한 그 비례원칙이나 적용되고 그것도 적용 안 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공법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 행정법률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죠. 원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이 원칙으로 적용되겠죠. 3번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수반한테는 신의 측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신의 측은 일반 조항이고 추상 조항이어서 거기에 판사가 그 기능을 집어넣을 건데 그 기능에는 뭐죠? 권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소멸 또 변경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소멸하는 권리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 뭐죠? 법률 해석 보충, 법률 행위 해석 보충으로도 쓰인다. 그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부수적 의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 관계는 원래는 뭐죠? 근로자한테 일을 시키고 보수를 지급하는 게 주된 권리 의무이지만 사용자가 피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안전모를 씌워라. 밤에는 일 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정된다. 부담한다. 4번 숙박업자는 신의 측상 부수 의무로서 숙박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임대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을 빌려주면 돼요. 근데 숙박업자는 좀 다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그 해설 한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수가법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뭐예요? 숙박계약은 원래 일시적 임대차예요.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맞아요. 그게 뭐죠?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고 그 고객은 사용하여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죠?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이 거기 거주하는 거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객의 객실,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고 난 잠시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임대차와 달리 고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관리할 제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안전 보호할 보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호텔에서 하루 잔다. 그것도 일종의 임대차죠. 공간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 임대한다는 건 내가 지배하지만 이 숙박업은 그 숙박업자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래서 부수 의무로서 보호 의무가 있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5번 보세요.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칭 내시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느냐. 여기 보세요. 항소권과 같은 소송상 권리는 어디예요? 공법상 권리죠. 사인 간의 권리가 아니라 나하고 누구요? 내가 국가한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게 소송법상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바꿔야 돼요? 공법상 권리예요. 사인 간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사법이 아니라 사인과 국가 간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공법상 권리에도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칙은 모든 사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 권리에도 적용되고 어떻게 돼요?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우리 민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은 최고법이에요. 최고법이죠. 최고법이고 민법은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온다? 민법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은 민법의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공통된 걸 다 적어 놓은 거고 그 안에 통칙인 1조와 2조는 뭐죠? 더 근본적인 걸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상 법률 관계 아니라 공법상 법률 관계에 적용돼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적용돼요? 거기에 규정이 있으면 그게 먼저 적용되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예요. 원칙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공법상 원리는 공법상 원리, 특별법인 것들이 먼저 적용되는 거고 그때 없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될 수 있는 거냐 예외적으로 이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2조와 2번 문제와 5번 문제는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교재로 다시 넘어오면 우리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봤던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1조하고 2조는 민법 총칙 중에서 통칙.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게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게 될 건데 민법은 그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적용될 법적 근거가 뭐니? 근데 판사는 그 법적 근거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문에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 것이 있으면 다 적용해 보고 없으면 간수법 조리에 따르겠다. 그리고 2조는 뭐죠? 아무리 네가 권리가 있고 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이행하라.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죠? 서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불합리하고 정당성에 반하게 된다면 무효로 만들 수 있는 2조가 있다. 그래서 2조는 다른 특별 규정이 있으면 다 적용되고 마지막에 이거는 그래도 아니야 했을 때 마지막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으로서 일반적 최후 규정이다 하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3조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3조부터가 권리의 주체. 그럼 권리는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 권리를 누가 갖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